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인문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몸살이, 마음살이, 세상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 수업 전체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일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반복이 될 겁니다. 특히 몸의 은유에 관련된 이야기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상을 살아갈 때 몸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내 몸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내 몸은 마음과 함께 있는 거고, 그래서 몸살이가 있고, 마음살이가 있고, 세상살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는, 몸이 앓는 병이죠. 앓이, 뭐 이런 것들을, 또 고통, 뭐 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건데요. 특히 그냥 크게 나눠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몸살이, 마음살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몸살이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비슷한 겁니다. 몸의 표상, 은유, 삶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살이에서는 마음의 두 갈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두 갈래 길은 특히 느낌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코기토와 코나투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는 마음에 대한 생각들이 과학적 생각일 수가 있고 철학적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갈래길, 여러 개의 두 갈래길이 있는 거죠, 마음살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세상살이인데요. 세상살이에 있어서는 주로 보통 우리가 경쟁 사회자라고 그러잖아요. 경쟁과 협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경제학에서 아담 스미스가 했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소원, 그 이야기들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는 얘기냐 하는 얘기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이야기는 몸살이, 마음살이, 세상살인데요. 몸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표상, 은유, 이야기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마음에서는 느낌과 생각이라고 하는 큰 줄기를 얘기할 거고, 세상에서는 경쟁과 협동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그런 사유를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몸살이 얘기를 해볼게요. 몸살이에 대해서는 또 역시 네 가지로 나옵니다. 내 몸이 나의 것일까? 뭐 이런 질문 해봤어요. 나의 것일까?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I have my body라고 할 때 그 나의 것이죠. 것. 몸은 나의 것이다라고 할 때, 것은 뭔가 물질적인 존재, 실체인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나라고 나의 것이니까 나는 그 몸 밖에 있는 어떤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것이고, 몸이 표상된 그 방식, 은유, 이야기 이렇게 해볼 겁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일까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신생아 시대 아이들이요. 신생아 시대 아이들 보게 되면 그렇죠. 보신 적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쭉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울기 시작하잖아요. 빼약 울기 시작하면 어때요? 다 따라 울죠. 다 따라오는 합창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독립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울면 내 몸이 아프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또는 내가 배가 고프구나, 내가 기저귀를 갈아야 되겠구나, 갈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안 하겠지만, 축축하구나, 불편하구나 하는 그 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들이 사회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고 하면서 그 독립성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또 성인이 돼서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다시 또 그런 연결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돌되기 전에 그런 독립성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 독립성을 찾는 동물들이 사실 몇 종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류를 비롯한 몇 동물들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 거울 속에 비치면 그걸 자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침팬지라든지 돌고래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여기다 뭔가를 붙여주고 거울을 보여주면은 자기 얼굴 닦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게 나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동물부터 이제 영장류라든가 아니면은 돌고래 같은 경우에만 인간은 뭐든지 다 그러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돼 있기도 하고 연결돼 있기도 한 것이 내 몸인 것이죠. 근데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달리 발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계 속 영혼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기계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에요. 기계 속 영혼이라고 하는 그 은유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했던 심신이원론을 주장했던 그 사람이 했던 그런 기계 속 영혼이라고 하는 은유거든요. 근데 그런 은유를 활용하면서 사실은 그 중세의 그런 종교적인 관념에 얽매였던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실은 근대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 사람 죽은 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회부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유 양식을 가지게 되면서부터는 그건 일종의 기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근대 의학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내가 분리가 된 것이 이제 근대 문명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신생아실의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자기 몸이 연결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데카르트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제 저게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뭐 송가선에서 뭔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 오른쪽에 있는 저 강아지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인데요. 거울 앞에서 저렇게 자꾸 거울 속에 보이는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그 강아지라고 생각으로 자꾸 긁고 냄새 맡고 하는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그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몸의 표상입니다. 그 몸을 표상하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처음에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표상이 주로 이제 선사 시대에 그 유물들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표상할 때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 영양 상태가 좋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뚱뚱한 여인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산이라고 하는 생식을 많이 한다는 그걸 강조합니다. 생식기가 강조되고 뚱뚱하고 그런 거 있고요. 중세로 가게 되면 이것이 기하학적 구조로 가고요. 르네상스 시대에 가게 되면요. 그다음에 마음을 잡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요. 생각하는 몸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해부학이 발전되면서 보이는 대로의 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부학 이전에는요, 몸을 표상할 때 굉장히 아주 희한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립니다. 몸을 그릴 때, 해부도라고 하는 걸 그릴 때도 사실적인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어떤 뭔가 관념이 들어가는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오게 되면서 보이는 대로의 몸을, 객관적인 몸을 그리기 시작하죠. 또 중세 시대에는 별자리로 표상을 해요, 몸을. 뭐 그런 게 있고요. 기계 속 영혼, 아까 말씀드렸던 데카르트 얘기고요. 씨앗과 밭, 사라지는 경계,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쭉 그림을 보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하는 조각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선사시대 유물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건데 저런 그 형태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저 보시게 되면 여인의 몸이 표상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풍만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기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건 다산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특이한 건데요. 그 얼굴에 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그 어떤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만 아마도 어떤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그런 몸이 아니었겠는가. 또 부족의 일원으로서의 몸. 마치 아까 그 신생아실의 아이들이 옆에 아이들과 같이 울듯이 공동 운명체의 그런 몸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보시면은 뭐 많이 보시는 그림이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그리는데 사람의 몸을 정사각형 또는 원에 맞춰서 그립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당시에 같은 몸의 어떤 관념이라는 게 있죠. 또 완벽성이라는 관념은 원이나 정사각형 같은 그런 완벽한 도형에 우리 몸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그걸 어떤 일정한 구조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뭔가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이 신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 창조한 완벽한 도형에 맞도록 우리 몸을 창조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저 여인상은 삶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한다면, 오른쪽 거는 어떤 종교적 이상 또는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그 인간만의 특성, 이런 것들을 저 속에 버무려 넣은 거죠. 그래서 기하학적 구조로 표성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지만, 이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표상되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를 표상하는 것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왼쪽 그림은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해부학자가 그린 해부도입니다. 해부도. 그러니까 그 세계 최초의 그 사실적 해부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전엔 해부도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엉뚱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렸거든요. 해골의 모습을 그렸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 그림은 아주 비례라든가 구조, 형태라든가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죠. 사람의 뼈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15세기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15세기에. 근데 재밌게도 이 사람은 분명히 많은 시체를 해부해서 그걸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런 그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 분명히 죽은 시체를 그린 건데 저렇게 절벽 위에 서서 턱을 괴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부도라고 하는 것이, 해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과학이 아닌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저 시대에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과 예술이라는 것이 같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상당한 그 예술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저 중간에 있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베살리우스의 해부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양의 미술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있는 저 미륵 방가사의성은 그것보다 훨씬 1000년 이상 먼저인 것이고요. 역시 주제가 사유라는 거잖아요. 사유라는 것이지만, 왼쪽 중간에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라는 주제를 표현하지만 그 몸을 통해서 다 마찬가지죠. 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로댕은 울퉁불퉁한 근육을 통해서 생각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저 미륵 방가사의성을 보시게 되면 그 은은한 미소, 그다음에 몸에 걸친 어떤 의복들, 뭐 관이라든가 의복들 있잖아요. 그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 방법만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그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몸에 대한 관념들이 이런 표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건 뭔가 하면 아까 보셨던 해골을 그렸던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렸던 해부도 중의 일부입니다. 왼쪽 그림은 해부도 중의 일부거든요. 근데 그것은 생식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저 그림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의 생식기를 그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성의 생식기라고 그린 겁니다. 여성의 생식기는 요즘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저렇게 그려요. 전혀 유사하지가 않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렸다고 하지만 보인다고 하는 것 속에는 벌써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관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념이 포함되어 있느냐? 저 그림을 보면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음형이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냐? 여성 생식기는 남성 생식기에 정확히 음형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반영되어 있어 저런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그린다고 하는 것이 저렇게 왜곡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저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얼토당토한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죠. 상당히 진짜 유사합니다만 그 속에는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표상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사회적 통념들 또는 편견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죠. 중세 유럽에서는요, 저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사람의 몸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동물들 잔뜩 그려놨죠. 그 동물을 뭘 의미하냐면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뭐 가재 자리, 뭐 양 자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몸을 어떻게 봤는가 하면 뭐 가재 자리에 무슨 뭐 변화가 있으면 뭐 그 어깨가 아프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근거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그냥 정해놓고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몸을 살았다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러니까 해부학이 발전하고 근대적인 의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요. 그 말고도 다른 의학적 개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몸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간 것은 유명한 데카르트의 그림이에요. 데카르트의 그림, 기계 속 영혼이라는 그림이죠. 데카르트의 철학책에 저런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철학과 과학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철학은 문과고 과학은 이과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9세기 이후의 일이고 뭐 19세기 이후에도 지금은 이제는 다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문과, 이과 구분해서 전혀 다른 그 지식 체계라고 받아들여진 경향이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 철학과 과학은 이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씨앗이거든요. 저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인종주수라는 거를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럽인과 가까운 비율이 뭐 일본이 더 가깝다. 그다음에 조선이 중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저거는 뭐냐면 열등한 인간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생학이에요. 우생학. 그래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단종시키는 것들이 19세기에 20세기 중반에 크게 유행을 했죠. 나치가 그랬고 그다음에 뭐 나치뿐만이 아닙니다. 뭐 미국도 그랬고요. 유럽에서 실제로 강제 단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 그래서 그리고 뭐 우리 조선에서도 뭐 소위 민족 개조론 그래갖고 우리 조선 민족을 이 열등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 그래서 열등한 족속들은 후손을 못 낳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생학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저게 이제 그 선전 포스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 씨는 뿌리지 말아라라는 이거죠. 그러니까 쭉정이 알은 뭐 사람에 대해서 뭘 이해합니까? 열등한 인간들은 후손을 낳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차별적인,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그 사람의 몸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떻냐? 지금은 이 몸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면역학 같은 분야에서 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나 아닌 것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운유적으로 보면은 내 몸이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내 몸 속에서 내 면역세포와 바깥에 들어온 그 이물질들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부라는 경계를 통해서 구분되는 그런 별개의 실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은 어떠냐 하면 이 피부에도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죠. 우리 장 속의 장내 미생물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 장내 미생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의학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장내 미생물 때문에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장내 미생물은 뭐예요? 내 겁니까? 아닙니까? 어렵죠.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래의 것이었어요. 밖에서 온 것이었어요. 나가 아닌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그것을 나의 정체성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신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계도 내가 한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진화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 환경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디비주얼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디비주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가 개인이잖아요.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계가 점점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뭡니까?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그랬죠? 그 사이버 세계와 실제 세계라고 하는 것이 경계가 무너지잖아요. 이제 지금 세계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종류의 경계들이 무너지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경계가 지금 그 21세기 새로운 세대의 몸에 대한 어떤 새로운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기계 전쟁터 시장의 은유가 지금 현대 근대의학의 주도적인 은유고요. 대안적으로 정원, 일기장, 뭐 협동조합 이렇게 또는 뭐 지난 시간에 봉투 얘기했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을 기계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그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은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터라고 하는 은유가 또 일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다. 각종 의약품들이 소비되는 시장이라고 하는 은유. 이건 이제 제약회사, 각종 제약회사들이라든가 제약 산업들이 퍼뜨리고 있는 그런 은유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세 가지 은유가 우리 근대의학의 대표적인 은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적인 은유로서 우리 몸은 정원이다. 우리가 잘 이렇게 저렇게 잘 가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잡초가 자라면 잡초 뽑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그런 작물들을 키운다든가, 그런 그 몸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이고요. 일기장이라고 하는 은유는 내 경험이 어떤 여러 가지 시간 차원의 경험이죠. 진화의 경험, 수십억 년에 달하는 진화의 시간, 그다음에 수천 년에 달하는 역사의 시간, 그다음에 100년 채 못 되는 생애의 시간, 그다음에 그 밖에도 많은 뭐 분자의 시간, 세포의 시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기록하기도 하지만, 또는 그냥 자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기록되는 것이기도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은 단일한 자아가 아니라는 건데, 내 몸은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지배하는, 자아가 독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상당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모듈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진화적으로 얘기하면 모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몸에는 장기가 소화기도 있고 순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스템들이 서로 협동을 해서 나라는 존재를 생존케 하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그런 모듈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다양한 나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나도 있고, 어떤 실존적인 나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속엔 굉장히 그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 그렇죠? 내 속엔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내 몸이다. 조화가 이루지 못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은 잘 조화롭게 잘 사라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은유가 대안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몸 이야기입니다. 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저런 노인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노인들이 몸이 편찮으셔서 이제 자식들이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가려고 그러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한다. 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몸이 어떤 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자기 몸을 설명하는 그런 그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저런 환자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어디가 아파서 왔을 때, 설명을 해주면 뭐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환자가 결정하도록 하면은 자기 결정을 미루죠. 환자한테,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자기 몸에 이제 스토리가 없는 거죠, 저런 분들은.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을 국력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도 있죠. 그런 내러티브도 있습니다. 근대 내러티브. 지금은 전혀 인기가 없는 그런 겁니다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은 멋진 내 몸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뭐 뷰티 산업이 막 엄청나게 발달하고요. 성형, 피부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화랑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제가 이제 대안적으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그 내러티브 이야기는, 나는 몸이로 소이다입니다. 내가 몸이에요. 내가 몸입니다.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I am my body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몸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내 몸을 그냥 살아가거나 피동적으로 살아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몸일 때 내 몸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옛날 노인들이 저렇게 편찮으셔서 병원 모시고 가려고 그러면 내 몸은 내가 한다고 안 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요즘엔 저런 분들이 잘 안 가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죠. 이런 분도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건강은 국력이다라고 하는 모토가, 이런 명제가
그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저게 이제 198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는데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저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저런 모토를 받아들이는 젊은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건강이 나라 겁니까? 내 건데, 그죠? 국가에 저렇게 나 자신이 희생해서 한다는 그 관념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그 대신에 왼쪽에 보시면은, 아이고, 이거 보시면 안 되죠. 왼쪽에 보시면, 저게 지금은 옮겨갔어요. 지금 저기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연공 캠퍼스에 있던 건데, 보건대학원이 관악 캠퍼스로 가서 관악 캠퍼스로 올라갔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이게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연공 캠퍼스 안에 있는 건데, 거기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강하고 멋진 내 몸 만들기라는 그런 모토가 있습니다. 두 개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건강을 국력이라 생각하는 이야기와 멋진 몸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그 서사의 구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른 이야기라고 있어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같은 시대에 같은 시기에 한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저게 한꺼번에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따로 찍었는데요. 그런 그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동시에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는 몸이로 소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 포스터는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진행했던 전시회의 그 팜플렛입니다. 근데 그 전시회가 뭐였는가 하면 최초로 나온 한글로 만든 해부학 교과서입니다. 저게 해부학 교과서를 갖고 전시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전시 제목이 나는 몸이로 소이다였어요. 재밌죠? 근데 저는 이거 전시회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을 살아갈 때 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때 나는 몸이로 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구조가 가장 건전하고 가장 건강하고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걸 제 방문 앞에도 붙여놓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몸이로 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구조가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저 모토가 나는 몸이로 소이다입니다. 이거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정리를 한 그림인데 뭐 그냥 쭉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설명한 것들을 다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표상, 은유 이야기 그렇게 이제 그 쭉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